사연을 읽어볼게요. 남친 식탐 때문에 처음 글 써봐요. 생각할수록 짜증이. 남친 식탐 때문에 조금씩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어요. 일단 남친은 음식을 진짜 빨리 먹어요. 전 느린 편이고요. 같이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으면 지 혼자 다 처먹어요. 저는 먹어봤자 피자 한 조각, 치킨 한 조각 먹고 더 먹어야지 하고 보면 먹다 남긴 피자 빵 조각, 닭목 보니 어떤 할머니가 떠오르네요. 닭목은 너가 먹어라. 닭목이 살이 많다. 국물에 밥 말아 먹어라. 먹는 거로 뭐라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느 날 밥집에서 국수랑 비빔밥을 시켜 먹었어요. 밥이 먹고 싶어서 제가 비빔밥을 시켰고요. 근데 이 자식은 음식이 나오고 국수를 진짜 지 앞에다가 끓여놓더라고요. 멀어서 못 먹게. 그래놓고 제 비빔밥은 맛있다 하면서 또 지가 다 처먹고 밥은 안 먹고 고기만 골라 먹고 저는 거의 흰밥만 먹었네요. 국수 먹으면서도 제 음식을 계속 봐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지 말고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말하면 발끈해요. 내가 언제 봤냐? 사람 무한하게 하네. 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샌드위치를 먹으러 갔어요. 둘이 다른 맛으로 각각 하나씩 시켰는데 그럼 하나씩 나눠 먹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남친은 두 개가 맛이 다르니 하나씩 같이 먹자 그래요. 하나 가지고 지가 들고 저한테 한 입 주고 지 한 입 먹고 그러는데 무조건 처음은 제가 먹어요. 다른 음식은 지 먼저 처먹는데 햄버거나 샌드위치, 핫도그 이런 건 저한테 먼저 줘요. 다정해 보인다고요? 노노. 먼저 주는 이유는 처음에는 빵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용물이 보이면 지가 다 처먹고 마지막 남은 빵 쪼가리 보고 저 먹으라고 줘요. 또 한 번은 제가 약을 먹는데 빈속에 먹으면 울렁거림이 심해서 꼭 음식을 먹고 먹어야 하는 약인데 그때 버스 타고 이동 중이었고 몇 시간 걸리는 곳이었어요. 약 먹어야 할 거 기억했으면 휴게소에서 먹을 거라도 사왔을 텐데 생각을 못해서 출발할 때 산 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친한테 약 먹어야겠다. 빵 먹고 먹어야겠네. 이랬더니 지가 빵을 꺼내요. 그리고선 또 저한테 한 입 줘요. 저는 설마 했어요. 약 먹어야 되는데 저것도 처먹을까? 처먹더라고요. 빵 먹을 때도 안에 크림 있는 건 지가 다 먹고 저한테 모퉁이 쪽 꺼내서 먹으라고 주네요. 겉이 바삭해서 맛있어. 성질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빵을 냅다 잡아서 남친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야, 너 일부러 그러지? 지 혼자 맛있는 부분 먹고 여자친구는 빵 쪼가리나 주냐? 나는 뭐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뭐? 겉이 더 맛있어? 맛있는 거 너나 다 처먹어. 라고 뭐라고 했더니 먹는 거 멈추더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기분 안 좋아? 오늘 그날인가? 랍니다. 그래, 오늘이 그날이야. 니랑 헤어지는 날. 왜 그래 자꾸?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마. 이랬더니 가만히 빵 들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빵 그냥 버렸어요. 쥐도 기분 나쁠 텐데 그걸 설마 다시 먹겠어요? 그래요. 설마가 사람 잡네요. 그 자식은 그걸 또 처먹더라고요. 이 집 빵 잘한다. 맛있네. 라길래 잘도 처먹네. 뭐? 이 집 빵 잘해? 이집트 나가버려. 라고 말하고는 돌아오는 버스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정말 다신 상종하기 싫은 부류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와이프는 결혼 때 혼수는커녕 빚까지 있는 몸으로 왔습니다. 처가가 못 사냐고요? 못 살긴 하지만 와이프 뜯어먹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노릇한 게 아닙니다. 와이프 씀씀이가 큽니다. 명품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데 돈 쓰고 우월 느끼는 식이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모이면 밥도 먹고 술 먹고 할 때 더치페이 하잖아요. 일단 자기가 긁는다면서 긁고 나중에 돈 보내준다 하면 그거 얼마나 한다고? 됐어. 이런 식이요. 온갖 사람들 생일 챙기고 온갖 사람들 애들 챙기고 그런 식이요. 정작 자기 생일에는 케이크 하나 못 받습니다. 사람 좋아해서 술자리 자주 나가고 솔직히 일도
그렇게 꾸준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1년 하다 때려치우고 그 돈으로 먹고 놀다가 돈 떨어지면 알바해서 모은 돈 또 놀고 먹고 그런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결혼할 때 제가 분명 경제권 안 넘긴다 했습니다. 와이프도 동의했어요. 집 대출금, 공과금, 핸드폰 요금, 보험비는 다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장 봐요. 필요한 거 와이프가 장바구니에 넣어놓으면 제가 확인해보고 다 사줍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와이프 계좌로 한 달에 50만 원 보내줍니다. 와이프는 그 50만 원도 애 낳고는 집에만 있으니 쓰지도 않더만 얼마 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와이프 친구가 이사 왔습니다. 자주 붙어 다니다가 와이프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자 그 친구가 너 결혼하고 완전 아줌마 다 됐네. 아가씨 때는 통 크게 쏘고 하더니. 이딴 말을 했나 봅니다. 와이프는 자기가 씀씀이 큰 거 알아서 제가 경제권 가지고 있고 필요한 거 신랑이 다 사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남자가 경제권 가지고 있으면 돈 쓸 때마다 눈치 보여. 남자는 비상금 마련해서 돈 빼돌릴 수도 있어. 여자의 가사노동을 호구 취급하는 건가? 라는 뻘소리를 해댔네요. 그리고서 와이프가 집에 와서는 내 가사노동력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 랍니다. 그래서 제가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네가 먹고 자고 하는 거, 네 보험금, 네 핸드폰 요금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냐? 했더니 가사도움이 숙식으로 들어가도 다 해주는 거잖아. 월급 내놔. 라면서 울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가사 도우미 하라 했습니다. 저 현장직합니다. 노가다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도 안 먹고 출근합니다. 5시 퇴근해서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합니다. 집안일 육아 최대한 같이 합니다. 저 밖에 나가서 쓰는 돈? 와이프한테는 50씩이라도 보내주지 저는 술도 회사에서 회식 시켜줘야 먹습니다. 아예 제 앞으로 안 씁니다. 와이프가 사주는 옷이나 신발 빼면요. 와이프가 쓸데없는 걸 많이 사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대출금 반의 반 갚았는데 월급을 달라니요. 와이프는 결혼하고 내 삶이 달라졌어. 이런 거였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라면서 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총각대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 맥이 풀리다 못해 내가 왜 열심히 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나 싶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재작년 겨울쯤 병원에서 처음 통보를 받았다. 병명은 악성 뇌종양. 여기저기서 흔히 듣던 병명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믿기지가 않았다. 집에 가서 정말 미친 듯이 울었다. 하루 종일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도 혹시 들을까 걱정되어 숨죽여 울고 하늘을 원망하고 너를 원망하며 한동안 슬픔에 잠겨 살았다. 그렇게 울다가 깨달았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만이라도 예쁜 꽃길만 걷게 해주자고. 내가 말을 꺼낸 것은 아니었으나 너도 아마 내 생각을 알아챈 것이었겠지.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너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마 내게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다. 다만 너는 나를 바라보며 무너지고 있었기에 아주 잠깐 내 몸에 기대어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 봄은 유난히도 벚꽃이 예쁘게 피었다. 술과 안주거리를 잔뜩 싣고 꽃놀이를 갔다. 캔맥주와 안주를 박스채로 들고 가서 온갖 진상을 다 부렸다. 연애할 때는 거의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던 꽃놀이지만 결혼 후에는 각자의 일에 치여 거의 가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가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렇게 서로가 소년소녀였을 적부터 보고 자란 벚나무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떠들어댔다.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그리도 재밌던지 한참이나 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던 너였다. 그때 너 진짜 병구 같았어. 잊지지라. 따위의 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그녀였다. 하지만 난 그런 네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그래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아는 대로 흑역사를 꺼내 놀려댔고 그렇게 한참을 싸워대다가 결국 입술을 맞추었다. 여름에는 못해도 2주에 한 번씩 계곡이나 바다로 떠났다. 너는 더위를 싫어하는 내 성격을 알면서도 꼭 놀러가자며 온갖 난리를 다 피워댔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름이었기에 화도 내지 못했다. 본 건 많아서 마트에 갈 때마다 수박을 두드려대는 통에 꼭 한 통씩 사들고 갔다. 그렇게 좋다고 수박을 들고 가다가 5분도 안 돼서 무겁다며 내게 던지듯 맡기고 도망가곤 했다. 그런 뒷모습을 보다가 또 피식 웃고 뭐가 웃기냐며 또 한 소리 듣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던 너는 의외로 수영이 영 젬병이었다. 발목을 잡고 물로 끌어내리면 진심으로 무서워하곤 했다. 네가 무서워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어서 난 틈만 나면 너를 끌어당겼고 기겁하는 모습을 보며 낄낄 웃어댔다. 그러니까 네가 내 그곳을 걷어차기 전까지는 말이지. 가을에는 뒷산 가득 깔린 낙엽을 침대 삼아 지냈다. 나는 간이탁자와 의자를 두고 소설책을 잔뜩 쌓아놓고 읽었고 너는 내가 나무에 메어준 해먹에 누워 폰을 보다가 틈만 나면 말을 걸어왔다. 그런 너에게 대충 웃어주고 다시 책에 집중하려 하면 어디서 분위기를 잡느냐며 거하게 얻어맞곤 했다. 별이 총총 박힌 가을밤은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광경이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밤 뒷산에 나가 누웠고 담요를 나눠 덮었다. 머리를 맞대고 누워서 끝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말수가 적어지고 대화도 드문드문 이어졌지만 우리는 꼭 웃음을 터뜨렸다. 초겨울에는 곧 내릴 첫눈을 기다리며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우리 둘 다 사직서를 낸 상태라 남는 게 시간이어서 흘러간 영화를 보거나 2000피스 퍼즐에 도전하는 등 참 여유롭게 보냈다. 너는 눈이 나빠져 종종 안경을 쓰곤 했는데 안경 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진심으로 싫어했다.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여자였다. 그렇게 기다리던 눈발이 내릴 때면 꼭 밖으로 나가 눈싸움을 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너의 뒤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귓불을 살짝 깨물면 꼭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내 옷 속에 눈을 마구마구 퍼넣었다. 덕분에 그 겨울에만 감기를 한 3번쯤 붙였다 뗐다 한 것 같다. 키스가 일상이던 우리가 함께 알아놓은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너는 이따금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난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일부러 밝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개나리가 예쁘더라. 오늘은 유독 구름이 많아 선선하더라. 하고 너는 그럴 때마다 소리 없이 고마워했고 나는 말없이 웃었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상을 연기했다. 평범한 생활을 조작해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웃고 떠들었다. 말을 주고받았고 살을 섞었고 부끄러워하고 토라지고 화해하고 그러다 또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한정된 행복에 소리 없이 몸부림쳤다. 그렇게 시간은 봄으로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로 흘렀다. 의사가 말했던 6개월은 이미 훌쩍 지난 상태였다. 늘어난 시간만큼이나 새로운 추억이 생겼고 다시 그것에 의지하여 너는 열심히 버티고 있었다. 우리는 많이 힘들어했고 서로가 모르게 참 많이 울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웃는데 그럭저럭 성공했다. 13개월, 네가 온 힘을 다해 견뎌준 시간이었다. 의사는 정말로 기적이라고 말했고 나는 너에게 마냥 고맙다고 말했다. 마지막에 가서 결국 발작이 잦아져 병원에서 지내던 너였다. 너를 볼 때마다 답답하게도 싱글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뻔히 보여 차마 나무랄 수가 없었다. 다가오는 이별에 우리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다. 무던히 춥던 꽃샘추위의 어느 봄날 결국 나는 너를 떠나보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다. 언제나 밝던 너였던 만큼 웃음과 함께 떠나는 것을 정말 다행히 여겼다.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해. 넌 돈도 잘 벌고 키도 크니까 얼굴은 조금 별로지만 괜찮아. 그래도 성격은 된 놈이니까. 알겠지? 네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언어는 내 마음을 적시는 가랑비가 되고 내 안에 쌓이는 한방눈이 되어 끝없이 나를 너에게 담구었다. 그 기약 없는 물들임에 나는 한참을 그렇게 눈물만 삼켰다. 비익조는 눈과 날개가 하나뿐이라 암수짝을 이루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 속의 새다. 문득 펼친 책에서 이 구절을 읽고
내가 너를 떠올린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눈을 감고 천천히 너를 처음부터 그린다. 마냥 세상이 커 보이던 5살에 처음 서로를 만났고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함께 세상을 배웠으며 아직은 어리던 중학교 2학년에 고백을 받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서로만 보고 지내서 대학교 졸업 파티에서 프로포즈를 받아 한 남자의 아내로서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나의 그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여전히 너에게 젖어있다. 아직도 구독하기를 안 누른 사람이 있었다. 진짜였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노래를 불러도 누르지 않았다. 안 누를 사람은 끝까지 안 누르더라.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지금 내 구독자들에게나 잘해야지. 내가 보답하는 길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뿐이다. 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이 있어? 진짜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만 눌러줘. 감사하게 생각할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허, 끝까지 안 누른다고? 아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드디어 어제 잔금을 치렀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집장만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저나 우리 남편이나 모아놓은 돈 그리 많지 않아서 월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6평짜리 재건축 아파트에서 월세를 시작했었죠. 재건축 아파트라 여기저기 망가진 데도 많고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았습니다. 처음엔 저희 부모님 반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일찍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 4살 때 그때부터 저희 시어머니 안 해본 일 없이 우리 남편 키우셨습니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셔서 저희 남편 대학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얼굴은 저보다 훨씬 이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남편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시어머니 이제 일하지 마시라고 하고 월급 다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필요한 데만 쓰시고 그 돈 다 모으셨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미 저도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었고 해서 차마 그 통장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젊으니깐요. 혹시 모르니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웬만큼 삽니다.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셨습니다. 홀어머니의 가난한 게 이유였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곱게 키운 딸 좋은 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 그건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식장에서도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와 눈도 안 마주칠 정도였습니다. 결혼 안 시켜주면 죽는다고 약을 내미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만한 불효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 엄마 사위한테 따뜻한 눈길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의 애기와 성희로 결혼하고 2년 지나니 저보다 점점 사위를 더 챙기시고 좋은 화장품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 저 몰래 저희 부모님 찾아가 식사 대접도 하고 저희 아버지 낚시 좋아하시니 주말마다 따라다니고 그거 볼 때마다 솔직히 속상했지만 저희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는 아버지 없이 커서 장인어른 내 아버지라 생각하고 따를 거야. 지금은 나에 대해서 마음 열지 않으시지만 봐라. 언젠가는 당신보다 나를 더 이뻐할 거야. 안 힘들어? 마음 안 아파? 아니야. 나 같아도 곱게 키운 내 딸 절대 안 준다. 그래도 장인 장모님은 나 받아들여 주셨잖아. 그것만 봐도 나는 너무 감사해. 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 혼자 몰래 울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하니 저 또한 어머니한테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저를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 내가 언제 하십니다. 결혼 초 어머니가 절 너무 어려워하셔서 어머니 제가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며느리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 나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던 사람이고 너는 많이 배우고 이렇게 어려운 집에 시집 와준 고마운 애라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뒤에 월세에서 탈출을 하고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일부러 30평짜리 얻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정정하다고, 걱정 말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올해 9년차가 되고 집을 샀습니다. 계약하고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샀어요 라고 하니 우십니다. 네가 고생 많았다. 내 평생 내 집 못 가져봤는데 혹여나 내 자식도 그리 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어. 니들 고생 많았다. 라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그리곤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맨날 손주 손녀 보고 싶어도 우리한테 패기친다고 잘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잘했다고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도 당연하지. 안 싸돈 그동안 많이 적적하셨을 거야. 진작에 모셨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니냐? 이제라도 모셔. 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주말이면 새 보금자리로 들어갑니다. 어머님도 며칠 있으면 올라오십니다. 오래 사셨던 곳이라 떠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제 마음은 행복합니다. 어머님, 우리 남편, 토끼 같은 우리 아들딸, 저 이렇게 5 식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사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7 식구, 저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좋고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 마음이 들떠서 잠도 안 옵니다. 토커님들 제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모든 토커님들도 늘 행복에 파묻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월요일의 시작이네요. 한 주의 시작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댓글입니다. 홀어머니지만 심성이 올곧으셔서 아들내미 똑 부러지게 키워놓으셨네요. 이래서 결혼할 때 다 필요 없고 사람을 봐야 하나 봐요. 님이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제 잔금 치렀으니 살면서 대출금도 갚으셔야 할 텐데 잔금 치르고 제일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드린 마음도 시어머니 우셨다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짠해요. 어떤 마음인지 잘 알겠기에. 저도 결혼 몇 년 만에 집 샀지만 저희 시어머니 반응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애기에 코딱지만한 집. 집 샀다 하니 저희 시어머니는 이러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시어머니랑 행복하세요. 좋은 시어머니 두셔서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시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무 뭉클해요. 생선장사가 뭐 어땠어요? 여자 혼자 일해서 대학까지 보내는 게 쉽나요? 얼마나 몸고생 맘고생하면서 사셨을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님도 딸처럼 생각하시라는 말 눈물 납니다. 그리고 남편분 결혼해서도 받아주시지 않았지만 노력하셨던 모습 상상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월세부터 시작하셨다 했는데 9년 동안 직장만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만큼 복이 올 거예요. 고달픈 야근 중에 정말 훈훈해지는 글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 진심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시길. 어머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분명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좋은 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크랩해두고 힘들 때마다 보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글 쓰고 나서 바빠서 이제서야 댓글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라고 격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주죠? 목요일에 저희 어머니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 모두 모여서 간단하게 맥주 파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계속 애들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우시고 저희 엄마도 어머니 손 붙잡고 같이 우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처음에 반대했던 게 늘 마음속에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 그저 내가 원망스럽다. 죄송한 마음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랑은 그래도 장모님, 저희 식구들 아픈 데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랍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 안 시켰으면 이런 사돈 이런 사위 잃을 뻔했어. 이렇게 이쁜 사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정부모님도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서 거실에서 여자들 이불 깔고 누워서 몇 시간을 수다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도 어려워하셨지만 그만큼 저희 부모님도 어려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저는 편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늘 본인이 못나고 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사돈 어른들 뵙기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그때만큼은 자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두 분이서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이틀 뒤인 토요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9년 만에 집을 샀냐고 하셨더라고요. 저희 5식구 살려면 집이 어느 정도 넓어야 하고 방도 4개는 있어야 하기에 경기 북구 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아파트 단지 쪽이라 그런지 큰 마트도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는 아직. 저희 신랑은 결혼하고 2년 동안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본인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1년 반 지나니 어느 정도 잘 되기 시작했고 저는 결혼 전부터 주얼리 쪽에서 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생활비 아끼고 해서 버는 대로 다 모았어요. 그냥 모으진 않고 적금도 들고 개도하고 해서 돈을 불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8천원 대출로 잡혀있고요. 그것도 어서 갚아야죠. 한 2, 3년 고생 조금만 더 하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아무튼 토요일에 이사를 하고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그 다음 좀 크다 싶은 방은 저희 어머니가 쓰시고 우리 토끼들 방 하나씩 해주고 정리 어느 정도 마치고 나니 그새 밤이더라고요. 동네도 돌아볼 겸 해서 외식하고 들어와서 혼자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저한테 웃으면서 애 같다고 놀렸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늘 오래된 집에서 살다가 새 집이고 집도 넓고 하니 왜 그렇게 좋던지. 밤에도 잠도 못 자고 누워서 어깨 들썩이다가 또 혼자 집 둘러보고 그랬네요. 일요일에 저희 부모님 오셔서 마저 짐 정리 도와주시고 잠깐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김치냉장고와 TV를 사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왜 사주냐고 하니 너 결혼할 때 집 작다고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사준 것 같다. 집에 있던 김치냉장고는 아는 언니가 한 3년 쓰다가 질린다고 버린다고 하기에 제가 얻어왔거든요. 별 고장난 데도 없고 해서 이번 이사 오는 집에도 그거 가져왔거든요. 그거 보니 마음이 안 좋으셨었다고. 안 그래도 애들 집 사면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데 돈으로 주면 분명 받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김치냉장고 좋은 걸로 사줘야겠다 생각하셨대요. 김치냉장고와 어머니 방에 놓을 TV를 사주셨습니다. 아니라고 TV는 내가 계산하겠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가 아니다. 사돈 어른한테 뭐 하나 선물 꼭 해드리고 싶었다. 짐 정리하다 보니 시골집에서 쓰시던 작은 TV 서랍장에 올려있는 게 마음이 그랬어. 늘 니들 생각해서 니들이 보내드린 생활비 안 쓰시고 절약이 몸에 배신본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다. 그냥 아빠가 드리는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면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거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해요. 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집 정리를 거진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부부 휴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휴가라서 2박 3일로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아까 낮에 어머니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하니 거기는 비행기 타고 가는 데지? 하시기에 대답하니 살면서 처음 니들 때문에 비행기도 타본다. 난 좋다. 라면서 웃으시더군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어디 가까운 곳도 모시고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휴가도 없이 일만 했거든요. 우리 내에는 일만 했어도 어머님이라도 친구분들하고 어디 갔다 오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생각이 짧습니다. 제주도 가서 좋은 곳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면세점도 모시고 가서 뭐라도 사드리려고요. 저희 친정부모님들도 가시는데 벌써부터 여행 준비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주도 몇 번 갔다 오셨지만 왠지 이번에는 들뜬다고 하십니다. 우리 토끼들도 비행기 탄다고 지금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데려간다고 했죠. 갔다 오고 나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꼭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했던 말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격려해 주셨던 분들 남일이라고 생각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꼭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글쓰님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배플됐던 사람이에요. 정말 님 가족들은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본받을 정도로 좋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경기도도 방 4개면 40평 50평 할 텐데 그런 가격이 꽤 될 텐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글쓰님 그동안 열심히 사신 결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님처럼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멘토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집 마련하시느라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요즘 집 어찌 사나 막 그러고 그랬는데 님 글 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글 지우지 마세요. 사는 거 힘들고 할 때마다 님 글 보고 기운 내려고요. 님 글을 보니 아주 좋습니다. 내가 집 산 것 같아서 저까지 껑충껑충 뛰고 싶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사십시오. 정말 행복한 가정이네요. 저희는 작년에 결혼해서 신랑이 장인어른 장모님 아직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셨으니까 우리 결혼 1주년 때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꼭 다시 놀러 오자고 했었어요. 그때 신랑한테 내심 고마웠었는데 비행기 처음 타보신다고 좋아하시는 글쓰님 어머님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생각나고 마음이 짠해지네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번 1주년 때는 친정 부모님과 비행기 타긴 어렵겠지만 저희도 언젠간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 다녀올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지금껏 저랑 동생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시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신 부모님께 딸이랑 사위 덕에 비행기도 타보네 라는 말 저희도 꼭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32살 됐고 7살, 5살 두 딸 엄마입니다. 신랑은 1년 전에는 직장을 다녔고 지금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다 말아먹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어린이집 보낼 돈이라도 번다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무직 월급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습니다. 저와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미치겠습니다. 건설회사 하면서 그 빚이 어깨를 짓눌렀나 봐요. 저에게는 말도 못하고 밖으로 돌더라고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들렸어요. 항상 피곤했습니다. 미안해하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다 정리하겠다고 회사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의심은 조금 했지만 설마 아닐 거야.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여자로서의 감이 있었지만 믿었습니다.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떨리고 분해서 신랑 앞에서 혀 깨물고 싶었는데 내가 왜 잘못은 신랑이 했는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여자랑 처음 대면했을 때 그 여자 나한테 오히려 대묻더군요. 미국에 안 살아요? 저는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4년 전에 이혼했고 애들이랑 저랑 미국에서 살아요. 제가 공부밖에 몰라서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숨이 막혀 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고 일찍 결혼해서 애들이 3명, 14살 딸, 10살 아들, 6살 딸.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큰딸하고 작은딸만 키운다고, 작은딸은 거의 이모가 키운다고 그러더니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아빠인지 알고 정말 잘 따라요. 랍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요? 물어봤더니 그쪽 애들은 어려서 잘 몰라요. 라는데 듣는 내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여자에겐 모든 게 거짓이었더군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자기 주위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30분 정도 얘기하고 왔는데 너무 충격이 커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신랑이 어떻게. 믿고 싶어서 신랑이랑 얘기했습니다. 신랑 만나자마자 따귀 한 대 때렸더니 고마워. 이렇게라도 표현해줘서 고맙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못했어. 올해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빨리 한 거였죠. 그 말도 믿을 수 없지만 골문대 터트려줘서 고맙다. 뭐든지 다 할게. 근데 이혼만은 안 된다. 저도 이혼하고 싶어도 먹고 살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괴롭습니다. 내 처지가. 그날은 한숨도 못 자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그 여자랑 하루 종일 통화했습니다. 모든 걸 얘기해 주더군요. 나도 모든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 이 상황을 몰랐을 때 신랑이 그만두자고 하니까 약까지 먹었더라고요. 언성 한번 안 높이고 차분하고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애들 주라고 십자수로 베개 만들어준 거 제 생일날 선물로 주대요. 그리고 제가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었는데 신랑은 그때 애들 데리고 그 여자랑 놀러 갔습니다. 애들에겐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고 저에게는 친한 친구 집에 데려다 놨대요.
근데 왜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친한데 어떠냐고 반문합니다. 그냥 그때 죽으라고 빌지 그랬냐고 하니까 말이라고 막 하지 말래요. 너무 미안해서 내 옆에 도저히 있어줄 수 없었다나 뭐래나. 인간 아니죠. 그때 너무 괴로웠거든요. 잠깐 몇 번 얼굴만 비치고 가버렸어요. 항상 찜찜했었는데 모든 걸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가져서 2번이나 수술했는데 첫 번째는 신랑이 몰랐고 두 번째는 신랑이 수술 절대 안 된다고 날뛰었는데 뭔가가 미심쩍고 시댁에도 안 데려가고 해서 나중에 아이 낳자고 여자가 수술했대요. 우리 애들 재롱잔치 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 딸 중학교 진학하는데 쫓아가서 상담까지 하고 완전 아빠였더라고요. 하도 여자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혼인신고한다고 서류며 도장까지 가져갔는데 계속 핑계만 대고 왔더라고요. 그 여자도 우리 신랑에게 베풀고만 살았고요. 돈 하나 안 줘도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고 많은 선물도 해주고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가 있나? 저도 지금까지 우리 신랑만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가끔 용돈도 주는데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저에게 작년 10월부터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튼 신랑이 나중에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서 그 여자는 시댁에 전화해서 모든 걸 풀었더라고요. 자기 존재를 안다고 해서 확인해보고 싶었대요. 시어머니 쓰러지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시누이 같이 살 거면 묻어두래요. 한 번만 더 믿어보지요. 우리 신랑은 말 진짜 잘합니다. 아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같이 말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는 것 왜 그리 많은지 법률 같은 거 뭐든지 다 막힘이 없습니다. 한편으론 무섭고 겁이 납니다. 남편은 그냥 바람이었다고 회사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을 뿐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한 번뿐이라고. 다 정리하고 오라고. 그 여자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용서 빌고 오라고. 그랬더니 30분 만에 끝내고 왔습니다. 자기 죽일 놈이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자기 말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전화해줬는데 자기 믿고 기다리라고 했대요. 형편 풀리면 찾겠다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 번 더 만나자고 그 여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몰래 신우이랑 같이 만나려고 했더니 어떻게 눈치챘는지 싫다고 하더군요. 전 말도 잘 못합니다. 제 가슴 속의 표현을 말로 못합니다.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신랑에게 심한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죽어도 이혼 못해준다고 애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전화하지 마요. 저는 그쪽 남편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혼 안 해줄 거면 그냥 받아주고 살아요. 나 하나 불행하면 되지 않겠어요? 셋이 삼자 대면해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이리 잔인하게 하세요? 라고 그러더군요. 저희 신랑도 그것만은 못하겠대요. 그 여자를 지금껏 속였는데 더 이상은 잔인하게 못하겠다고. 진짜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 여자에겐 나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려고 부탁했대요.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다 정리하고 이사 간다고. 근데 핸드폰은 못 바꾼대요. 자기 아들이 전화해서 통화해야 한다고.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신랑 집에 잘 들어옵니다. 어제는 결혼기념일이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나갔습니다. 8시쯤 들어와서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받으라니까 안 받습니다. 돈 달라고 하는 전화라고. 지금 회사 정리하고 있거든요. 밥 먹고 그 사람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11시쯤 들어와서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고 해서 20분 정도 나갔다 들어왔어요. 핸드폰도 차에 놓고 내려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몰래 확인해봤더니 밥 먹을 시간에 전화 온 게 그 여자더군요. 2번 다. 그리고 나가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자에게 전화 오냐고 물어봤더니 온대요. 자긴 안 받는데요. 전화번호 바꾸라고 했더니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화번호 바꾸냐고. 오늘 아침에도 몰래 핸드폰 봤더니 부재중 전화번호가 많이 찍혔네요. 수신 전화번호는 삭제됐고 문자에는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노래방이야, 같이 노래 부르고 싶어 라고 왔더라고요. 한 번 더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이혼을 조금씩 받아들여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근데 배운 것도 부족하고 전문직도 아니고 조그만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사무실 일이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너무 눈치가 보여서
내 애들하고 먹고 살려면 내 실속도 몰래 챙겨놔야 할 텐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지금도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편으론 불쌍하고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살았었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질타도 해주시고요. 너무 신랑을 위해서만 내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난 아직 너무 젊은데, 우리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어린데 상담할 만한 곳도 알려주세요. 얘기를 해야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못난 딸 때문에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아주 지능적인 여자에게 남편이 당한 것 같군요. 그 여자 전 남편하고 살지 못하고 헤어진 걸 보면 아시잖아요. 남편이 꽃뱀에게 걸린 겁니다. 어리숙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걸려든 거고요. 그런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고 싶으세요? 절대 안 되죠. 남편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아이들을 핑계로 어디 놀러 가자는 둥, 외식하자는 둥, 집안의 화목함을 보면 남편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잠시 자기 사업이 힘들어서 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지만 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을 감싸 안으세요. 남편의 마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군요. 이혼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 여자 보란듯이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하네. 남편을 사랑한다니. 그래도 한 번쯤 참으세요. 저도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만 울 신랑은 총각이라고 속이고 여자를 꼬셨더군요. 그리고 신랑 말과 그 여자 말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신랑은 내 앞에서 어떻게든지 약하게 피해가려고 거짓말을 하더이다. 나중에 보면 그 여자 말이 약간 더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랑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하세요. 사업하지 말라고 하세요. 당분간만이라도 님을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답답한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광지처가 그렇게 나약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가정 있는 남자임을 알았을 때 그만뒀어야 하거든요. 분명 님을 이혼시키고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겁니다. 보아하니 양심이라고는 없는 여자와 남자가 만났네요. 찰떡궁합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남자는 관계를 지속시킬 겁니다. 힘내시고 감정보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일단은 모든 재산부터 관리하세요. 그 여자가 남자 꼬셔서 먼저 선수치기 하지 마시고 여자는 주위에 알리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망신을 주고 행동이 나쁜 여자라고 비난받다가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상대는 2명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두서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열받아서 써봅니다. 거지근성. 말로만 들어봤는데 이제야 제대로 실감하는 중입니다. 일 끝나고 저녁 먹자는 예비 시모 전화에 점심때부터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내년 3월 초 시골 이자에서 상견례까지 하고 준비 중인데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예비 시댁. 정말 어이없고 소름 끼칩니다. 저 전문대 나와 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쭉 일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먹고 살 정도로 벌고 결혼 자금으로 7천 좀 덜 모았습니다. 나이는 28이고요. 21살 때 학교 통해 취업한 후 이직하긴 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고 처음 3년 동안은 부모님이 같이 적금 드는 거 도와주셔서 돈 헤프게 안 쓰고 모을 수 있었어요. 암튼 이젠 아니지만 신랑 될 뻔한 사람, 그 사람이라 할게요.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 사람 저보다 2살 많고 4년제 대학 나와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말할 때마다 있다. 걱정 마라. 라고 했지만 결국 모은 건 3천. 물론 3천 적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니까 사회생활 늦고 이래저래 썼나 보다 생각했어요. 돈 걱정하지 마라. 모아놓은 돈 많다. 집 살 수 있다. 수많은 말들로 거짓말했지만 사랑하니 넘겼습니다. 그 사람 기죽을까봐 더 걱정스러워 최대한 언급 안 하고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릴 때도 그 후에도 신혼집 문제되기 전까지 말씀 안 드렸어요. 처음 예비시댁 인사 갔을 때도 시월드는 없을 것 같이 2분 다 잘해주셨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 아주 좋았고 상견례 때 서로 간소히 하자.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니 우린 뒤에서 믿어주고 최대한 간섭하지 말자. 예비 시모 저희 엄마 2분이 말씀 나누셨고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전세대란에 둘이 모은 걸로 혼수 준비, 집 준비,
정신없이 알아보고 뛰어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혹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각자 집에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자금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싶었고 그 사람 돈 모은 거 말씀 안 드리다 집에서 부모님과 밥 먹으며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외에 평수가 작은 다른 동에 전세 놓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일단 들어가서 살고 돈을 더 모아 이사가면 어떻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아직 결혼 안 한 오빠에게 주시겠거니 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하니 몇 년 동안 저희 보고 살면서 돈 모으라고. 그 말씀에 염치 없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고민 해결된 것만 같아 바로 말할까 하다 만나서 해야지 하고 다음날 만났습니다. 먼저 그 사람한테 각자 여쭤보기로 했으니 혹시 예비 시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 물어보니 왜 이제 와서 그러냐며 도와줄 수 없다고 하셔. 그 말을 듣고 속으로는 기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손 안 벌리기로 한 거니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고요. 그 사람한테 집 관련 얘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하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 후 다른 결혼 준비하면서 간혹 아파트 시세, 간소화하기로 했던 예단, 명의 등등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은 단어들이 그 사람 입에서 나왔지만 항상 말끝을 흐리고 되물으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라고만 대답해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점심때 찬바람 부는 목소리로 전화한 예비 시모 전화가 왜 그렇게 불안하던지 그렇게 집 문제가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시댁 부름 받고 집에 갔더니 가자마자 찬바람 쌩 앉아라. 한마디에 그냥 땅바닥에 앉았는데 차 한 잔 안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멘붕. 그 사람 집이랑 저희 집은 1시간 거리예요. 예비 시모 하는 말이 방구한테 얘기 들었다. 집을 너네 부모님이 해주신다지? 솔직히 해주는 거 아니고 전세 개념으로 돈 드리기로 한 거지만 분위기상 말 못하고 아, 네 이랬어요. 근데 분명 이건 좋은 일이고 감사해야 하는 건데 뭐지? 예비 시모 그 뒤로 하는 말이 결혼하면 원래 시댁 쪽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 건데 말 들어보니 너네 집 옆이라며? 또 바보같이 저는 네라고 대답했더니 시세를 알아봤더니 3억이더라. 그걸 팔고 이쪽으로 집을 얻고 남은 돈으로 이것저것 필요한 걸 했으면 한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해주시려는 집이고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 다는 아니더라도 용돈식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럼 집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을 대릴 사위로 데려가겠다는 거냐? 아주 부모가 딸을 가까이 두고 싶어서 별수를 다 쓴다. 진짜 얼굴이 열올라서 화끈화끈 미치겠는 거 더 뭐라 말도 안 나와서 자리 박차고 나오는데 그 자식이랑 주차장에서 만나서 쌍욕을 퍼붓고 집에 왔어요. 부모님께 결혼 안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쿨하게 알겠다고 하셔서 당황했지만 방에 들어와 씩씩대고 있는데 그 자식한테 전화 와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하길래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했는데 그 자식이 말한 어떻게 된 거야는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고 그 집을 주는 게 아니었냐고 용돈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지 같은 놈이랑 내가 지금까지 뭐한 짓인지 한스러워서 바로 플래너한테 전화해서 다 취소한다고 말했네요. 짜증. 잠도 못 자겠네요 오늘은. 진짜 뭐라 쓴 건지 두서없게 썼는데 너무 화나요. 댓글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래도 지금 다 알게 된 거 1000원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모르고 결혼했으면 헬게이트 열리는 건데 잘 정리하셨어요. 글 보니 성실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끊어내세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인연 만나시고요. 전남친 부모도 무개념이지만 전남친의 어떻게 된 거냐는 그 말이 진짜 소름 돋네요. 조상님이 도우셨네. 결혼 준비 중에 본성 드러낸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지 떨쳐버리고 행복하세요. 그 남친도 웃긴다. 원래 남자가 집을 해오는 건데 못 해오면 말이라도 여친 부모가 집 주겠다고 해도 다시 돈 모아서 나가겠다고 해야 맞지. 참 남자가 찌질하네요. 저 정도 예단 받으려면 3억 이상 되는 집이나 해주고 그런 소리 짓거리라 하세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요구를 저 따위로? 요즘 의사한테 시집가도 저 정도는 안 해갑니다. 그 집 식구들은 죄다 뻔뻔함에 극치네요. 기가 차네요. 뻔뻔한 놈한테 시원한 냉수라도 한 사발 부어주고 오시길. 추가 글입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시다니. 오늘 둘 다 연차 내고 친정엄마랑 가구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제 일 덕분에 그냥 푹 잤습니다. 제가 쓴 거 읽어보니 참 못 썼네요.
그래도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제 부모님께 결혼 안 한다고 한마디 하고 방에 들어와 그냥 잤는데 그랬었듯이 엄마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별일 없겠거니 했는데 저 깨우러 들어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를 더 악에 바치게 합니다. 그 자식한테 연락 온 거 다 거절하고 일십했는데 엄마 말씀 들으니 만나서 확실하게 따지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 제가 느낀 감정에 배로 되돌려주고 싶어요. 엄마 말씀이 일이 있던 날 오전 시모한테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물은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여러 얘기 나누다가 그 집 시세를 물어보셨답니다. 저희 엄마 공인중개사로 동네에서 부동산 하시는데 그거 알고 전화하신 거겠죠. 다른 말은 않고 시세만 묻고는 거의 끊으려던 참에 예단 목록을 전화 끊고 보낼 테니 확인하라 했대요. 분명 예단예물 간소히 하기로 해서 저도 받기로 한 거 둘이 낄 커플링꾼인데 암튼 엄마는 간소히 하기로 한 선에서 뭐 각자 옷 해달라 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하셨고 전화 끊고 온 문자에 저희 엄마 뒷목 잡으셨답니다. 삼성 스탠드 김치냉장고, 장수 돌침대, 프라다 사피아노 블랙, 봄이불 5세트 이렇게 4개가 딱. 근데 의문인 게 시모 될 뻔한 분 전화 이외에는 핸드폰 사용도 못하시고 그 자식이랑도 전화 외에 문자 주고받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결혼한 신우가 생각이 났네요. 한 번 만났고 그 후로 신우 될 사람이랑은 정말 아무런 일로도 연락도 한 적 없는데 저런 걸 보내고 백 이름까지 써놓은 거 보고 그냥 제 감이에요. 그 상황에 저희 엄마 이 사실을 제가 알면 결혼 안 한다 소리 나올 거라 미리 예상했고 제가 그거 알고 들어와서 안 한다고 한 줄 아셨대요. 그래서 말하던 끝에 집 문제 말씀드렸더니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정말 상종 못하겠다 하시고요. 엄마 말 들으니 너무 열받아서 그 자식한테 저녁에 만나자고 했네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 내가 만나자 하니 풀릴 줄 아나 본데 정말 이런 자식하고 만난 시간이 너무 아깝기만 합니다. 쓰다 보니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열받아요. 너는 똥차도 아니고 폐차 수준이라 말하고 싶네요. 후기입니다. 저녁 약속 다 끝내고 친오빠가 기분 풀어준다고 이리저리 다녔다가 들어와 씻고 자려다 조언해주신 분들 생각이나 후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 적어봅니다. 정말 폐차 수준의 남자와 결혼 안 하게 된 걸 너무너무 진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약속 장소 나가기 전 댓글 읽었는데 혹시 모른다는 글들이 있어 살짝 겁이 나서 친오빠와 동행했습니다. 대화하는데 끼진 않고 밖에서 기다려주기로 하고요. 정말 잘한 것 같네요. 같이 간 게. 둘이 자주 가던 카페였고 모퉁이에 있는 통유리 카페라 안에 잘 보이는데 근처 길가에 차 세우고 가까이 가는데 익숙한 그 자식과 함께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이렇게 일을 만든 바로 그 예비 시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투샷을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왜 같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진짜 너무 열받아서 친오빠한테 저쪽 가 있으라 하고 그놈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받더니 어디야? 마중 나갈게. 기다리는 중이야. 왜 엄마랑 같이 나왔냐? 미쳤냐?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신대. 내가 진짜 뭐라 하고 연 끊고 싶냐고 난리쳐서 엄마가 정말 사과하겠다고 해서 같이 왔어. 그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와 저 있는 거 보고는 달려와서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하라는 거 시키는 거 다 할게. 미안해. 용서를 비는데 순간 내가 왜 눈물이 나는 건지 서서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나 싶네요. 암튼 그땐 그렇게까지 비니 좀 흔들렸었나 봐요. 결국엔 시모가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서 서 있었더니 하는 말이 앉아라. 방구 너는 잠깐 저쪽에 가 있어. 싫어. 그냥 말해. 너 있으면 사과 안 한다. 저기 가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앞에서 사과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나 보다. 진짜 난 너무 바보같이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자리 뜨니까 하는 말이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냐? 내가 우리 아들 대릴 사위로 데려간다는 거 눈 감아 준다고까지 했는데 뭐가 잘나서 늙은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 집에 온다고 너 잘났다 하는 거면 우리 집 들어와서 살고 내가 원하는 예단에 살고 있는 집 혼수 다 해와라. 그 말 듣고 준비해간 멘트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불과 몇 분 전에 흔들렸던 내가 방구 같고 나는 이 자식과 결혼하면 내 돈 주고 내가 종으로 들어가는 거다. 진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 진짜 나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시원하게 차주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한 방 더 먹은 기분? 진짜 사람 할 짓 아니다 생각돼서 지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저 여기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고 그 거지 같은 집이랑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모아놨다던 돈도 거짓말에 반듯한 반지 하나도 못해주는 형편이라면서 여자 쪽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그저 고맙다 하고 아들 행복을 바라셔야지 지금 하시는 말씀 행동 너무 추잡스럽네요. 라고 말하니 시모 얼굴 완전 울그락불그락. 저한테 던지고 싶었던 건지 앞에 있던 커피 제 옆으로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물 뿌리고 영화대사 날려주고 와도 시원찮은데 커피 던지니 반대쪽에 있던 그놈이 와서는 왜 그래? 미쳤어? 소리 지르고 그거에 전 진짜 난생 처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악쓴 것 같아요. 그놈한테 니네 엄마다? 냉장고에 침대에 명품 가방으로도 모자라. 니네 그 거지 같은 집 가구면 가구 가전이면 가전까지 나보고 바꾸라는데 니네 엄마 뭐 잘못 먹었냐? 내가 그걸 해가게? 넌 진짜 천하의 개망나니 같은 놈이고 니네 그 거지 같은 집에 시집올 여자가 불쌍하다. 정신병자 니네 엄마랑 잘 살아라.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따다다 말했음 진짜 후련했을 텐데 막 횡설수설 그냥 말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밖에 있던 친오빠 들어와서 그놈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내 눈에 한 번만 더 걸리면 진짜 죽는다. 라면서 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곤 오빠랑 맥주 한잔하고 야구 방망이도 좀 치고 왔는데 집에 오니 힘 쫙 풀리고 아무 생각 없어요. 전 그래도 제 수준에선 할 말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 나름 후련하네요. 청첩장 돌리기 전에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늘이 도왔나 싶어요. 그렇게 헤어지고도 미안하다 연락 오는 그 병구 같은 놈 답 없네요. 암튼 많이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꽤 오래전 글이에요. 인기가 없던 글입니다. 오타도 많았고 어떤 결말이 있지도 않은 글이에요. 근데 그냥 보다 보니 쓰니의 심정이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을 아직 사랑하고 이혼해도 많은 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서 이혼하기도 어렵고 이게 다 상간녀 때문이죠. 저 여자만 없었어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 과연 저 여자가 없었다고 남편이 바람 안 폈을까? 그건 그렇고 밥상머리에서 심부름 시키더니 초밥 30개를 다 먹어버린 남편에게 밥숟가락을 던졌더니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데 왔다 남편 보소? 초밥을 30개를 먹어? 그거 먹고 또 먹었대. 왔다 많이 먹네. 그러게 슬슬 배고프다. 초밥 먹으면서 보면 꿀잼이겠네. 이 시간에 초밥이 없지. 맨밥이라도 먹어. 어허